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시니까 이상하죠?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C2M 에듀 그 부설연구소에 있는 김성국 소장입니다. 응용연산 가지고 이제 저희가 2달 전부터 쭉 이렇게 그 온라인 교육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으로 D까지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께서 2단계, F단계를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2단계, F단계를 안 쓰셔가지고, 오늘까지만 하면 저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서 소회는 없고, 그냥 저도 되게 이렇게 여러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좀 할만해지니까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번에 이걸 또 이제 좀 다른 그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도 시작할 땐 막 또 긴장되다가 할만할 때는 좀 끝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 제 강의가 이렇게 또 나오면은 후반에 신청해 줘요. 후반. 초반에 되게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초반 거는 가능하면 이제 혹시나 이렇게 이번처럼 영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대충 보시고,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응용연산인데, 응용연산 D단계인데요. 자, 이제 추천 비디오를 저쪽으로 돌릴게요. 이 눈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어린이들 스티커 사진 찍듯이 나오네요. 이렇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응용연산 D단계고요. D단계는 이제 주제가 분수, 그 다음에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혼합계산,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가 나옵니다. 제가 D단계를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보고 느낀 거는, D단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D단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게, 이제 고학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연산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나중에 중등에 갔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상당히 C 단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앞부분 분수 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뒤에 있는 혼합 계산이랑 약수와 배수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마 근데 저도 이제 응용연산 같은 교재를 이제 S단계나 이제 낮은 단계부터 쭉 풀어온 친구들은 또 응용연산이 강조하는 이런 그 연산 감각이 필요한 문제들, 이런 거에 좀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특히 또 사고력 수학 이런 걸 좀 안 해본 친구들은 D3권이나 D4권에서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들여서 원리 중심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처음에 이제 그 권두 주제로 다룰 거는 혼합계산입니다. 혼합계산. 자, 혼합계산인데요. 이거는 저의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고 하죠. 저는 유희열은 아니고. 자, 근데 이제 혼합계산인데, 혼합계산 순서 하면 이제 슬슬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도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뭔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무 식이나 한번 써볼게요. 아무 식이나. 예를 들면 4 더하기 5 곱하기 6 나누기 7 빼기 2는 이런 계산이 있다 칩시다. 근데 제가 대충 썼는데도 바로 이렇게 이 5 곱하기 6이 나눠지는 결과가 나왔죠. 역시 저는 참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억나시는 게 뭐죠? 일단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한다.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은 항상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이건데 곱셈과 나눗셈은 지금 여기 2개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앞에서부터 계산하는데 뒤에서부터 계산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2번, 얘를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 되겠죠.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억이 슬슬 나시죠? 즉 우리가 괄호가 있을 때는 소괄호부터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항상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괄호가 없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고,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게 이제 혼합 계산의 원리입니다. 혼합 계산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합 계산은 아이들이 이 원리를 배우고 나면은 크게 이제 이걸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근데 오히려 이제 진짜 어려운 거는 첫 번째는 이 식을 갖다 세우는 게 어려워요.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즉 우리가 문장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혼합 계산의 식을 세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뭐 이렇게 괄호를 정확하게 넣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재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로 어떤 특정한 목표수를 만들고 여기서 뭐 괄호가 없는데 뭐 괄호를 집어넣어서 올바른 계산값이 되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왕왕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산에서 연산 교재를 풀면서 해결을 하면 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엄마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그러면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할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했는데 사실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곱셈 나눗셈에서 곱셈 나눗셈이 19세기까지는 곱셈 나눗셈에도 이렇게 괄호를 강제로 표시를 했어요.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뜻으로.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오면서부터 무슨 이제 이런 걸 이제 빼기로 약속을 하고 곱셈 나눗셈은 항상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속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곱셈 나눗셈에다도 다 이렇게 괄호를 넣었다. 근데 이제 곱셈 나눗셈을 왜 먼저 계산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한테 뭐 조카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뭐 이모부 제가 이제 그 이모부니까 이모부 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어른인 이상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이제 쥐어 짜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그 어떤 그 근거를. 일단 제가 하나 식을 이렇게 적어보면은 4 곱하기 3 더하기 5는 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곱셈을 먼저 보통 우리가 계산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 거는 수학 원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1번 수학 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완벽하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수학 원리적 측면. 정확한 건 아니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애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곱셈 기호라는 건 덧셈 뺄셈하고 다르게 곱셈 기호는 자연 발생적인 기호가 아니에요. 더하고 빼는 거는 기호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기호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데 곱셈은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곱셈은 사람이 만든 기호예요. 인위로. 우리가 여러 번 더 한다. 예를 들면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이걸 쓰기 귀찮으니까 요는 이렇게 4 곱하기 3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4 곱하기 3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라는 게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게 압축되어 있는 기호라는 거죠. 즉 덧셈하고는 다르게 요거 자체는 이미 덧셈을 여러 번 한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행을 해야 계산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요걸 먼저 더해버리면은 곱셈의 원리의 의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계산한다는 수학 원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새로 저희 회사에 들어온 수습사원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학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수습사원이 잘 수습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약간 제가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골치 아프게 물리량적인 접근이에요. 물리량적 접근. 자, 물리량적 접근이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곱셈 나눗셈하고 이 덧셈 뺄셈이 우리가 어떤 수들을 계산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덧셈 뺄셈은 있죠. 우리가 단위가 똑같은 것만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 해볼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4시간하고 5cm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은 구조. 근데 이런 계산이 사실 말이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과 센티미터는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덧셈과 뺄셈은 항상 단위가 같아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덧셈 뺄셈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대신에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떻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뭐 한 컵에 500ml의 우유가 들어 있는데 이 컵이 뭐 3컵이 있어. 자, 요거를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밀리리터란 단위랑 컵이랑 컵을 일종의 단위로 볼 수 있죠. 이걸 곱했을 때 이건 또 뭐가 되죠? 밀리리터가 돼요. 즉 곱셈 나눗셈은 이 단위가 같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곱셈 나눗셈을 하고 난 계산 결과는 항상 뭔가 다른 그 뭐지? 이 저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긴 식을 이렇게 적을 때도 막 요런 게 되겠죠. 그러면 500ml 곱하기 500 곱하기 3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계산식을 써볼게요. 자, 이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은 우유가 2000cc가 있는데 500ml씩 3컵을 먹었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방금 막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우선에는 500ml라는 그 단위가 있고 얘는 컵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단위를 뭘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밀리리터로 만들어 줘야 여기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서 이걸 빼고 나서 뭐 이걸 곱한다 이게 아니라 곱셈이나 나눗셈을 통해 가지고 먼저 물리량의 단위를 이 곱하고 뺄 수 있는 이 단위로 통일을 시키는 과정이 먼저 돼야 뺄셈과 덧셈을 이렇게 똑같은 단위를 빼고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단위가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예전에 무슨 책이었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설명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중등 정도 가가지고 이제 특히 속도 이런 걸 배우면요. 나중에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이제 세컨드라는 시간과 곱해졌을 때 거리 단위 미터가 된다. 이런 이제 단위 사이에 이런 식들도 막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미터가 된 다음에 미터는 또 미터끼리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이런 물리량에 좀 더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혼합 계산을 배울 때 사실 이제 그 응용연산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알고리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원리도 중요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왜 그런지는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은 얼마 전에 아까 그 조카는 저한테 또 비슷한 질문으로 원주율이 왜 3.141599인지를 저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구해졌는지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원주율과 그냥 학교에서 원주율은 3.141592 정도 되니까 외워 라고 한 거랑 그 친구한테는 원주율에 대한 이제 나머지 평생 자기가 가지는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산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묻지 않고 어쩌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듯이 배우는 걸 갖다가 한 번쯤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미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혼합 계산이 나오면서 사실상 자연수 연산이 이제 마무리돼요. 초등에서 마무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자연수 연산 원리는 이제 거의 배우지 않아요. 나중에 정수로 확장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자연수 혼합 계산을 마무리했으니까 저희가 응용 연산에서는 그 중학교에서 나오는 연산 원리들을 과감하게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선행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교환 법칙이 있어요. 자,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별로 거의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유식한 건 아니네요. 자, 결국에는 이 덧셈과 곱셈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응용연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꾸어 더하기라는 측면으로 바꾸어 더하기, 바꾸어 곱하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아닌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하다면은 즉 계산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거 두 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나는 뒤에 더 작은 수를 더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하나의 아이가 여러 가지 연산 방법에 대한 툴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무슨 얘기냐면은 덧셈이나 곱셈에서는 이렇게 여러 수가 있을 때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든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든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풀어오면서 강조했지만 이러한 이제 단일 연산 기호가 들어가는 계산에서는 우선 이 전체적인 식이 길고 식이 복잡할수록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를 먼저 계산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값을 더해보면 엑셀 같은 데서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무슨 계산 같은 거 해보죠. 자료값은 처음부터 사람이 계산하기 쉬운 순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이거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초등에서 연산 순서를 어떻게 하면 연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의 어떤 이 연산 원리를 가져온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C단계, B단계, C단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제가 이제 적어보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혹은 이렇게 반대로 적어도 상관없죠. 뭐 예전에는 배분 법칙 이런 말도 썼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에서 이렇게 잘 다루지는 않는데 의외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계산했을 때가 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즉 우리가 곱하는 수에서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수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 하나씩 곱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더해서 한꺼번에 곱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문제에서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울 이거는 제가 그냥 괄호의 법칙이라고 얘기할까요? 괄호의 법칙. 괄호의 법칙입니다. 괄호의 법칙은 오늘 혼합계산에서 배울 텐데요. 요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 빼기 B 더하기 C에서 괄호를 없애면은 A 빼기 B 빼기 C가 되고 반대로 또 A 빼기 B 빼기 C에서 이 괄호를 없애면 A 빼기 B 더하기 C. 즉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죠? 앞에 빼기나 나눗셈이 있을 때, 나눗셈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나눗셈이 있을 때도 이제 안에 이제 곱셈이 되면 똑같은데, 이렇게 빼기가 들어간 걸 괄호로 없애면 안에 있는 기호가 바뀌어버린다. 요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에서 잘 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초등에 잘 안 알려주는데, 사실 말로 설명하면 다 이해는 돼요. 즉, 우리가 구체물이나 말로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많은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한꺼번에 빼든, 아니면 이걸 한 번씩 빼든, 결과는 같아요. 그게 같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연산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혼합계산에서 괄호를 다루면서 한 번 더 이걸 다룰 텐데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자 이걸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중등 때 배우는데 초등 때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되는 개념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초등에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만 안 썼을 뿐이지 이런 원리들을 연산하면서 막 사용을 하게 돼요. 그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다른 책에 비해서 응용 연산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항상 핵심은 이죠. 어떻게 하면은 식을 더 간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핵심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응용 연산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는 겸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책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게 그냥 중등에 있는 내용을 선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 식을 일단 먼저 식이 복잡해 보이면 식을 먼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무턱대고 계산하기 전에. 그게 연산에 대한 수고로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줄어드는 과정이 줄어들면요.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상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연산 실력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북, 김성국의 스케치북 시간을 끝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들어갈 D단계 교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D1권 분수는요. 분수는 사실상 이제 4학년, 5학년 분수 내용을 다 다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 부분은 분모가 같은 분수와 덧셈과 뺄셈이요. 그걸 일부 다루고 그냥 약분과 통분을 해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약분과 통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에 들어간 분수와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다른 분수와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다를 때는 기억나시죠?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이까지를 다루는 게 D1권이고요. D2권은 심플합니다. D2권은 4학년 2학기 3단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 뒤로 더 나오지 않아요.
이 다음엔 바로 소수의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교과랑 차이가 나는 점은 소수 세 자릿수의 연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교과에서는 딱 소수 둘째 자리 수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소수 두 자릿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다루는데 응용 연산에서는 한 자리 더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소수 덧셈과 뺄셈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소수점의 위치를 맞춰서 계산한다. 요 원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D3의 혼합 계산은요. 5-1-1 자연수의 혼합 계산. 여기랑 거의 이제 단원이 완전히 매칭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D4의 약수와 배수는 5-1-2의 약수와 배수인데 실제로 제가 이거랑 다른 걸 적으려다 좀 망설였는데 사실 D4권의 약수와 배수 내용에는 상당 부분 중학교 1학년 약수와 배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에서 배우는 약수와 배수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엄마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초등에서의 약수와 배수가 사실은 소수나 소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 다루기 때문에 너무 좀 반쪽짜리로 가르친다는 생각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약간 중등에서 꼭 필요한 소수나 소인수분해를 좀 다루는 걸 넣으면은 약수 배수에 대한 그 필요성 그 다음에 활용 이런 것들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해당 내용을 보면서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D1권 준비해 주세요. 자, D1권. 이렇게. 자, D1권하고 2권은 저희가 저번 그 C 단계에서 거의 다 그 분수와 소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제가 다룰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꼭 이제 같이 언급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골랐거든요. 자, 먼저 D1권에서는 바로 26쪽으로 넘어갈게요. 26쪽. 잠시만요.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더 이쪽으로. 자, D1권의 26쪽은 대분수의 덧셈이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대분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체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했죠. 근데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실제 현행 교과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우리가 대분수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을 가장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굳이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은 항상 이렇게 곱셈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대분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4분의 3하고 4분의 1을 더하니까 4분의 5라는 가분수가 돼버렸죠. 이 가분수 하나만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바로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분수로 고치는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중에는 압도적으로 결국엔 이 방법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대분수 나중에 그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면은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는 도저히 계산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가분수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번을 강조한 게 뭐 때문이겠어요? 이 1번을 강조한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같은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분수에서 받아올림이 발생했지만 받아올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요걸 더했을 때 그냥 1이 딱 돼버리는 분수라든지 이런 거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고단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대분수에 우리가 대분수는 이 자연수만큼의 크기 이거에서 이제 대분수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보다 약간 더 큰 수와 2보다 약간 더 큰 수를 더했을 때 이게 5와 6 사이, 5와 7 사이에 어떤 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크기를 보여주기에는 이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유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방법을 배우고 그냥 바로 폐기하시지 말고 이 첫 번째 방법의 유용한 계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교과에서 강조하는 원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교과의 그 페이지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교과를 굉장히 많이 개정하는 편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많이 개정하면서 남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두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꼭 이 페이지에서는 의도하는 방법대로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때 장점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때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이의 몫인데 결국에 이거 하나로만 계산하게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럼에도 어떤 수를 봤을 때 그러면 이 방법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이 방법 자체는 이 가분수로 고치는 순간에는 원래 분수의 의미가 굉장히 사라져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분수였지라는 감이 확 없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하나의 다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대충 이 정도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계산이 틀렸을 때 대응을 하기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34페이지 34페이지의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도 보면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데 여기 보면 5분의 2를 5분의 4로 빼고 하니까 모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연수에서 그거 하듯이 즉 뭐라고 이제 바다 내림 하듯이 여기서 1을 빌려줘가지고 가분수를 만든 다음에 계산한다. 이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방식 자체가 또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대분수와 가분수와 진분수의 어떤 분수의 정확한 크기 개념을 알고 분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을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꼭 해보자. 이 단계에서 안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아예 한 번도 안 해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7쪽. 바로 다음 페이지 37쪽 가볼게요. 자, 37쪽에서는 4번 문제를 골랐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풀면 또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그 약간 그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또 스케치북을.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3과 11분의 네모 빼기 11분의 7. 식이 너무 복잡하죠? 2와 11분의 10 빼기 11분의 1.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실상 요걸 갖다가 다 이제 뭔가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좀 약간 복잡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써보면은 11분의 11 곱하기 3이니까 33 더하기 네모 빼기 7은 11분의 22분의 11분의 32 빼기니까 31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33 더하기 네모 빼기 7 이 뭐 3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이제 네모의 값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전혀 안 보이죠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제가 자 전혀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전혀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분자를 갖다 먼저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분수 계산을 다 먼저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3과 11분의 네모에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제 이걸 이꼴로 계산해서 생각을 하고 부등식을 해야 된다는 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죠. 2와 11분의 10에서 이거 갖다 빼버리면은 2와 11분의 9가 되고 여기서 이걸 넘겨가지고 이제 양쪽에다 11분의 7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계산하면은 3과 11분의 얼마가 되죠? 11분의 16이니까 5가 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3과 11분의 네모가 3과 11분의 5. 즉 여기서는 우리가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럼 이건 5보다 작은 1, 2, 3, 4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는 생각보다 계산이 약간 복잡해진다. 그래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운이 좋게 이렇게 뭔가 딱 이쁘게 떨어지죠.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얘는 먼저 주어진 식에서 최대한 일단 나와 있는 분수끼리 먼저 계산해서 네모가 되게 만들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석적으로 다 가분수로 고쳐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유용하니까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분자를 비교해서 부등식을 하는 방법이고 얘는 우리가 대분수를 갖다가 그냥 최대한 계산해서 이 대분수 자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죠. 또 자연수가 똑같으면은 진분수를 비교한다.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보통은 아마다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려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9쪽 갈게요.
자, 49쪽에 4번 문제 골랐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와 분모의 합이 40인 분수를 쓰세요. 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부분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서 골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분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가 분모와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저기 찾아내는 게 이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한 거고요. 그럼 3분의 2 자체는 일단 우리가 3분의 2랑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도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하고 있죠. 분모 분자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분의 4. 그 다음에 3배 하면은 9분의 6. 자, 4배 하면은 12분의 뭐가 되죠? 4, 2, 8. 자, 그럼 이때 분모와 분자의 합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럼 이거 5가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2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3분의 2가 기본적으로 3분의 2는 원래 분자와 분모의 합이 5인데 우리가 이 분자와 분모를 다 2배, 3배, 4배 할 때마다 이 분자와 분모의 합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규칙을 발견하고 나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지죠. 이게 처음부터 합이 40인 분수 중에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게 뭐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푸는 애들은 되게 어렵게 이 답을 찾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규칙을 발견하고 나면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면 5가 40이 되려면은 8배를 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 8배를 곱하면은 3 곱하기 8, 그다음에 2 곱하기 8 하면은 24분의 16이 되고 24분의 16을 두 개를 더하니까 합이 4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크기와 같은 분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지 여기서 하나 일종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면은 되게 좋다. 이런 의미라서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쪽 갈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자, 50쪽하고 54쪽. 54쪽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제가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한원조 대표님이 쓰시는 책에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통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많은 크기 비교 방법이 있는데 그 크기 비교 방법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분수의 통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자꾸만 분수를 배우면서 분수의 크기 감각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명히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3분의 1이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조각이다. 그래서 이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분수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복잡한 분수를 배우면서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에 대한 크기 감각을 잊어버리면요. 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수로 느껴지게 돼요. 초등에서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수는 실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분수도 자연수랑 비교할 수 있고 자연수랑 같이 계산도 할 수 있고 자연수처럼 막 여러 가지로 크기가 있고 순서가 있는 그런 수라고 계속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의 크기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첫 번째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큽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다 비교해놨죠. 그 다음에 분자가 같은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큽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에서 중요하게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인데, 자, 분자가 같을 때는 결국에는 분자와 같은 수는 여러 개로, 즉 몇 개로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몇 개로 나눈 게, 즉 둘을 셋으로 나눈 거, 이 나눗셈의 몫으로 생각하면 둘을 셋으로 나눈 게 둘을 다섯으로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또 하나를 셋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 그다음 하나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2조각.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분자를 2배 한 수가 분모보다 크면 그 분수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죠. 즉 우리가 절반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절반 비교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크기와 같은 분수에서, 자, 아까 우리가 2분의 1하고 크기와 같은 분수를 제가 쭉 적어볼게요.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5. 즉 2분의 1과 크기와 같은 분수는 항상 분모가 분자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2분의 1이라는 거에서 만약에 분모가 더 커지면 2분의 1보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 분자가 더 커지면 2분의 1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분자에다가 2를 곱한 것과 분모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은 2분의 1이고 요게 더 크면은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예요. 그 다음에 요게 더 크면은 2분의 1보다 큰 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절반 비교법입니다. 이 절반 비교법은 특히나 분모 분자가 약간 2분의 1과 가까운 분수이면서 되게 큰 수일 때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수의 크기나 절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1 작은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큽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는 전부 다 분모 분자가 1 차이가 나는 분수예요. 자, 이런 분수들은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분모 분자를 다 일씩 크게 더해보니까 결국 점점 더 커지면서 무한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지만 이런 분수는 무한히 1에 가까워져요. 즉 나중에 뭐 10,000분의 9,999 이 정도까지 되면 거의 1이랑 흡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애들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낫고, 즉 요거는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진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1 작은 분수뿐만이 아니라 이 차가 일정한 분수들은 다 이런 규칙이 돼요. 즉 차가 2라도 마찬가지고 차가 3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차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모 분자가 점점 커지면은 조금씩 더 큰 분수가 된다. 이 법칙을 이용하는 게 네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54쪽. 자, 그러면 아까 그 네 가지를 배웠고요. 그럼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적용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지금 분모로도 분자로도 비교하기 어렵죠. 절반 비교법으로 안 돼요. 둘 다 절반보다 크죠. 그리고 이 차도 이거 하나는 1이고 뭐 차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분수들이 있을 때는, 자, 첫 번째는 분모를 똑같게 만든다. 즉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3분의 2랑 6분의 4는 같으니까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서 비교한다. 요게 뭐죠? 요게 통분입니다. 통분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 자, 반대로 이 5분의 2와 11분의 4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통분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아까 3하고 6은 바로 2배로 하니까 통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자가 조금 더 분자를 똑같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통분하지 말고 분자를 4로 똑같이 만들어봐. 5분의 2와 똑같은 분수는 10분의 4니까 이렇게 분자를 똑같이 만들면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클수록 작다고 했어. 그러니까 5분의 2는 11분의 4보다 크다. 분자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분자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아까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이 4번 방법이죠. 4번 방법. 이 4번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 방식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분모도 분자도 다 통분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배로 만들어 보니까 이 두 개의 차가 4로 같아졌어요. 자, 분모와 분자의 차가 같을 때는 분모 분자가 커질수록 점점 큰 분수라고 했죠. 진분수만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의 차가 같도록 7분의 5를 14분의 10으로 바꿉니다. 자, 이런 툴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3번 툴까지는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연습해보는 것 정도로만 의미가 있지, 사실 이걸 자주 사용하기에는 요거는 2배 했을 때, 3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분모 분자의 차가 같아지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게 좋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비교해서 편한 분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수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이 1번, 2번은 반드시 이제 자기 걸로 가져가시고, 애들이 가지고 가시고, 3번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어. 만약에 그냥 바로 통분하기 싫을 때 어떤 한 분수의 분모 분자를 2배로 했을 때 뭔가 바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도 꼭 알게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와 같은 분수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 가볼게요. 57쪽에 3번 문제. 자, 57쪽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다 보면 각각 이 크기 비교라는 방법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돼. 이제 부등식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딱 보니까 지금 분모가 지금 8과 4죠. 이건 느낌이 오죠. 이건 딱 보니까 8하고 4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고쳐볼게요. 8분의 네모에서 4분의 3과 4분의 3에서 분모 분자 2배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비로소 이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1부터 9까지니까 7, 8, 9가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떠냐면은, 두 번째 문제는 분모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통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9 곱하기 네모 이런 걸로 중등식으로 통분해봤자 초등에서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답답하지만 아까 우리가 배운 방법 있죠. 분자를 똑같이 만들 수 있죠. 2하고 4. 그럼 분자를 2배 해보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2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4가 되고, 자, 9분의 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낄 거예요. 분자가 같아졌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자, 9분의 4보다 분자가 같고 이것보다 더 작아지려면은 네모 곱하기 2는 뭐보다
9랑 어떻게 돼야 되죠? 9보다 더 큰 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요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분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큰 쪽이 더 작아. 그러니까 9분의 4가 이 네모 곱하기 2분의 4보다 더 크려면은 네모 곱하기 2는 9보다 더 큰 수여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9보다 커야 되니까 5, 6, 7, 8, 9가 답이네. 자, 이렇게 이번엔 분자를 갖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분의 5랑 이 7분의 뭐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것도,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래가지고 통분하니까 56분의, 이거는 35가 되고, 이거는 56분의 8 곱하기 네모가 돼서, 그럼 8 곱하기 네모가 35보다 작은 걸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 중에 그게 있죠. 우리가 이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에는 더 클수록 크다. 그럼 8분의 5보다 바로 작으면서 이거랑 차가 같은 분수를 하나 넣어보는 거야. 7분의 4네? 7분의 4가 됐어요. 7분의 4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보다 작으면서 왜 이게 작으냐면은 두 개가 3 차이가 나면서 분모 분자가 더 작거든요. 그 다음에 7분의 5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7분의 5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7분의 5랑 8분의 5는 얘가 더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는 똑같고 이 7분의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4부터 해서 4, 3, 2 답이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분모 분자의 차를 이용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분모 분자의 차를 활용한 크기 비교를 사용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세 번째 문제는 또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분수 부등식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중등 수준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x분의 2, 9분의 3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분수 방정식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분수의 크기 비교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자연수 부등식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이도한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58쪽 갈게요. 제가 이거 네임펜으로 이렇게 진하게 칠하다 보니까 책이 자꾸 비치네요. 자, 뭐 다음번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네임펜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자, 이 분수의 2배와 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른 교재에서는 잘 안 짚어주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저번에 자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연수의 2배와 반을 했던 걸 아마 저번 수업을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분수에서는 뭐가 독특하냐면은 자, 5분의 1의 2배는 5분의 2다. 이거는 이제 되게 당연하죠. 5분의 1을 2번 더하면은 5분의 2가 되죠. 5분의 2의 반은 또 5분의 1이다. 이것도 자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 단위 분수의 반을 했을 때 단위 분수의 분자가 2배 커진다. 이런 이제 어떤 분수에 대한 그 크기 감각이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3분의 1을 반을 나누면은 이런 거잖아요. 3분의 1이란 거는 셋으로 나눠서 한 조각이니까 그러면은 반으로 나누면 6조각으로 나누면 반이 되겠네? 이런 건 우리가 피자 같은 거 나누면서 숱하게 경험을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를 갖다만 이렇게 써볼게요. 3분의 1 나누기 2는 얼마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야? 나 분수에 나누세요. 안 배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분수의 원리, 분수가 원래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수고 그리고 이 분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절반도 할 수 있는 거면 3분의 1에서 반을 나누면 6분의 1이고 또 6분의 1에서 반을 나누면 뭐죠? 12분의 1. 그런 식으로 분모가 2배씩 커지면은 절반이 된다라는 이런 감각들을 이 부분에서 조금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응용 연산이 되게 독특한 부분이고 저는 분수 학습에 있어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이런 어떤 크기에 대한 감각들을 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중에 이 크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더라.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더라.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수가 되게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하는 건지 이게 이거의 몇 배고 이거와 이거의 몫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꾸만 자연수 연산이랑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원리를 충분히 3학년 때 배운 이 그림 하나면 돼요. 이 그림 하나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반이랑 2배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래서 꼭 여긴 중요하게 집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1쪽. 바로 다음 쪽.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61쪽 4번 문제는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나요? 호루스의 눈 맞나? 그 저기 이집트에서 뭐 호루스의 눈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고 이거는 그 우리가 뭐 A4 용지도 뭐 이런 식이야. A4 용지는 A3 용지를 반으로 나누면 A4가 되고 A4 용지를 반으로 나누면 A5가 되고 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계인데 제가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절반이니까 얘가 8분의 1이고 얘는 얘 또 절반이니까 16분의 1이고 얘는 얘 또 절반이니까 32분의 1이고 얘는 얘 절반이니까 64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분모를 우리가 2의 몇 승으로 계속 증가시켜 나가면 절반이 구해지는 건데 요 내용은 제가 그 영캡이라는 그 대표님이 기획하신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그 영상에서 첫 번째 주제를 했던 게 요거였는데 그래서 이 네모의 넓이는 얼마인가라는 걸 활용해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은 얼마게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만약에 통분해서 푼다 그러면은 정말 복잡하겠죠. 다 64로 통분해서 32 더하기 뭐 16 더하기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활용하면 통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이걸 다 더해 볼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전체가 1이에요. 현재. 전체가 1이에서 이 넓이, 즉 색칠한 이 넓이를 빼준 거. 이 넓이는 얼마냐? 64분의 1을 빼준 거랑 같아요. 즉 요 계산한 거는 이 그림을 활용하면은 전체 1에서 64분의 1을 뺀 것 같으니까 64분의 63이 되죠. 자, 요런 걸 이제 저 영계비라는 강의에서 제가 그 녹화했던 경험이 다 들어서 요런 계산을 갖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한 번쯤 흥미 있게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유익하게 하면 나중에 그 수열의 합, 즉 급수예요, 급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요거는 공비가 2분의 1인 그 등비 수열의 급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무한히 하면 무한 등비 급수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고등 내용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활용하면 이런 급수 문제도 충분히 초등학생도 이런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화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이요. 자, 66쪽 시간과 분수는 그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수학 독해 저자잖아요. 수학 독해로 제가 4학년 거 이번에 집필을 하면서 분수랑 소수에 대한 문장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분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문장제에서. 사실은 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7분의 1리터를 마시고 뭐 7분의 4리터를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표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실 분수가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계산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나절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일사분기란 말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일정하게 쪼갠 거예요. 일사분기란 말은 1년의 시간을 4개로 쪼개서 하나의 그 4분의 1을 말하는 게 일사분기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은 우리가 시간 자체가 60진법이라든지 12진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진법이 바탕이 된 다른 어떤 물리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눌 수 있는 수들이 많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각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기 가장 좋은 소재니까 그래서 여기 시간과 분수라는 걸 따로 편성했고 시간 계산을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단위를 바꿔가면서 분수랑 같이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용연산 활동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11시인데 D2권까지만 하고 쉴까요? D2권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D2권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를 오늘 보시고 나면은 이제 수라방 때 말고는 못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인기 있는 사람 같죠? 자, 온라인 상에서나마 인기남이고 싶습니다. 자,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저희 한 20명 정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20명에 30명 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봐주시는 방송을 하다 보면요. 약간 스탑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맨날 부담스럽고 제가 맨날 이렇게 머리 만지죠. 평소에 머리 만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제가 이걸 끝내고 2달 동안 스탑병을 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소수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을 건데 먼저 10쪽 볼까요? 10쪽. 10족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제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갖다가 이 소수 세 자릿수를 기본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소수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분수는 자연 발생적이었는데 소수는 또 우리가 무려 2000년 뒤에 사람이 만든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떤 그때 저번에 어떤 그 회계사이자 수학자인 사람이 이자 계산을 항상 분수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자는 이제부터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분수만 써보자. 그럼 분모가 10, 100, 1000 이내를 어떤 다른 형태의 수로 나타내면 더 계산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분모가 10, 100, 1000인 이 분수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1000분의 23을 소수로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내거든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즉 10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3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소수는 원래 분수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개념들이 나오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소수 세 자리에서 요거는 0.001이 25개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 0.025라는 크기에 대한 의미, 어떻게 읽는지,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것들, 이게 다 여기 망라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D권을 약간 선행하는 친구들 있죠. 선행하는 친구들이 소수 개념을 정확하게 안 밟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소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좋은 페이지라서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걸 잘 모른다. 이걸 잘 모르면 이 뒤에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면은 응용 연산을 하기 전에 이 원리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짚어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14쪽 가볼게요. 자, 14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쪽은 우리가 소수를 지금 10배하고 10분의 1하는 걸 배우거든요. 소수를 기억나실 거예요. 소수를 10배를 하면은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죠. 그 다음에 소수를 10분의 1로 하면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요. 즉 우리가 이거는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자연수와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유효 숫자가 똑같아도 이걸 자연수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좀 많으니까 32.45를 먼저 써보면은 32.45를 10배로 하면은 324.5가 되죠. 또 10배 하면은 3245가 돼요. 또 10배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수점이 옮겨갈 수 없으니까 0이 붙어요. 또 10배 하면은 32450이 되죠. 00이 되죠. 자, 이걸 또 10분의 1로 만들면 여기다 써볼게요. 3.245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0.325가 돼요. 3245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유효 숫자는 같은데 소수점의 위치가 점점 옮겨지고 여기서는 또 0을 이쪽에 하나 더 붙여야 되죠. 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10배 관계라는 겁니다. 10배 관계. 이 10배 관계를 결국엔 제가 자연수까지 확장한 이유는 이 자연수까지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소수라는 거는 이렇게 수들을 갖다가 10배로 확장하고 10분의 1로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자연수랑 연계해서 파악할 수 있는 수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소수의 표현 방식은 자연수랑 굉장히 똑같고 계산 방법도 자연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충분히 한 번에 보여주는 페이지가 잘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 교과에서는 큰 수에서 요걸 다루고 이만큼을 다루고 그 다음에 소수에서는 요만큼을 주로 다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붙이기만 해도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10분의 1로 해서 계속 작은 소수로 만들 수 있고 10배로 해서 엄청나게 큰 수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십진수의 십진법 그 수체계의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10배하고 10분의 1하고 또 더 나아가서 100배하고 100분의 1하고 이건 단지 두 개로 하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요. 소수의 나눗셈, 소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다 똑같이 10배, 100배로 만들어서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 갈게요. 자, 34쪽에는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렇게 미터 이렇게 변환, 미터, 센티미터 되고 밀리미터 되고. 근데 이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1.8cm라고 표현하고 어떤 걸 18mm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게 더 낫고 왜 사람들이 이런 소수 표현을 쓰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서 이제 막 단위 변환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즉 37쪽에 있는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7쪽 5번 문제를 보면은 이 연필 길이를 갖다가 각각 5명이 다른 길이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69.9mm라 그러고 하나는 0.072m라고 하고 7.02cm라고 하고 7.32cm라고 하고 71.2mm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연필의 길이가 바로 딱 와닿는 길이 표현은 뭐예요? 저는 요 두 명이었어요. 요 두 명. 민혁이하고 수현이가 말한 이 센티미터, 7.02cm, 7.32cm는 머릿속으로 바로 길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71.2mm만 해도 뭔가 좀 한번 생각하게 돼요. 71.2mm가 몇 cm지?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혁이가 말한 0.072m는 도저히 감이 안 와요. 0.072m가 사실 7.2cm거든요.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감이 안 오죠. 즉 우리는 소수, 이제 무조건 소수보단 자연수가 무조건 편해.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딱 봤을 때 크기를 파악할 수 있게 이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어떤 소수나 자연수를 사용할 건지 판단을 해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자연수 부분이 있죠. 자연수 부분이 대충 한 자리에서 한 세 자리까지 세 자리까지 되는 정도가 딱 사람이 그냥 바로 봤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를 바로 파악하기 좋아요. 제 키가 얼마 전에 됐을 때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169.6이 나왔어요. 이게 제 키입니다. 실제 1년 만에 1cm가 자랐더라고요. 예, 와이프는 발바닥 살이 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1cm가 자랐어요. 169.6이라고 하면 바로 감이 오죠. 내 키랑 비교해서 얼마다? 이런데 제가 이거 갖다가 밑으로 나타내 보면은 1.696m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거 뭔 말이지? 696이 무슨 말이지? 자, 이 똑같은 수를 갖다가 어떤 소수로 어떤 단위로 나타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양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이런 양감을 우리는 최대한 알기 쉬운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발 사이즈도 어느 나라에서는 센티미터로 얘기해요. 24cm. 근데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로 얘기하죠. 240mm. 그래서 이 센티미터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240이라 그러면 발 크기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걸 어느 정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깨닫기에 가장 좋은 그 단원이라서 요걸 골라봤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이번엔 단위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단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제 킬로그램, 그램, 뭐 리터 이런 식으로 이 미터뿐만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SI 단위계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접두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왔어요. 보시면은 자,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이 접두어는 거의 다 뭐 라틴어라든지 뭐 그리스어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 10의 1승은 데카, 2승은 헥토, 3승은 킬로, 4승은 메가, 6승은 메가, 9승은 기가.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킬로라는 표현은 많이 쓰죠. 또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그리고 많이 정확하게 뭔 값인지 모르지만 마이크로, 나노 이런 건 들어는 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0의 3승이면은 킬로가 붙고 그 다음에 또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건 주로 어디서 쓰죠? 이 컴퓨터에서 우리 용량, 지역 용량을 말할 때 쓰죠. 사실은 이것도 다 똑같은 단위 체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의 우리가 10의 몇 승을 부르는 접두어가 다 있고 이런 접두어를 붙이는 관계로서 다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킬로미터랑 킬로그램은 사실은 둘 다 그램이나 미터를 10의 3승한 거다 표현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좀 이런 모든 단위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라는 법칙을 알고 나면은 이게 되게 새롭고 생소한 단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킬로리터, 킬로와트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킬로칼로리도 똑같아요. 칼로리의 10의 3승배가 킬로칼로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한 번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언급을 해주면은 조금 덜 어려워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73쪽. 73쪽은 제가 뒤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되게 간단한 것만 있어서 이것만 다룰게요. 여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즉 소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의 위치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원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 책의 이 2권에서는 사실 핵심적인 연산 원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덧셈과 뺄셈에서는 소수점의 자리를 맞춘다. 이렇게 맞춰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이제 알고 있는지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D2권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D3권, 4권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응용 연산할 때 유의할 점 요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따 뵐게요. 자, D3권 혼합계산. 제가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혼합계산입니다.
자, 혼합계산 아까 제가 초반에 혼합계산 순서라든지 뭐 어떤 잡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왜 곱셈 뺄셈을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혼합계산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중등에서 나오는 연산 그 원리를 초등에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9쪽부터 한번 보고 워밍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 책에서는 사실상 혼합 계산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지만 혼합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목표수 만들기, 이런 문제가 목표수 만들기 문제죠. 4번 문제 같은 게.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기호 하나를 바꿔가지고 목표수인 30 또는 20을 만들어 봐라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혼합 계산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대략의 계산값을 어림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푸는 요령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전부 다 더했을 때 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더해보면은 이까지 15고 21이고 28이고 36, 즉 1에서 8까지를 다 더하면 이 값은 36이에요. 36. 자, 36이 되죠. 그럼 36에서 우리가 덧셈 하나, 더하기 기호 하나를 빼기 기호 하나로 바꿨을 때 뭐를 바꿔야 36에서 30으로 줄어들지라는 생각으로 목표수를 조절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6에서 30으로 줄어들려면 6이 줄어들어야 되죠. 6이 줄어들어야 된다. 여기서 6을 빼야 30이 되죠. 그럼 6이 줄어들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하기 기호 하나가 빼기 기호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하기 기호 하나가 빼기 기호로 바뀌면 원래 더하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 만큼 또 빼야 되니까 사실은 이 수의 2배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더했던 걸 이게 없어지면 이 수만큼 작아지는데 이 수를 아예 빼기까지 해버리니까 5 빼기로 바뀌는 순간에는 계산 결과가 10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7 앞에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면 7이 아니라 14만큼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6이 작아지려고 하면은 뭐를, 즉 3이죠. 3을 갖다가 더하기에서 빼기로 바꾸면은 더하기 3이었던 게 빼기 3이 되니까 원래 계산 결과보다 6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바꿔야 되는 기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 더했을 때 값을 보고 나서 더하기 하나를 빼기로 바꿨을 때 어떤 규칙으로 수가 작아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하나 알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만 섞여 있는 이런 그 목표수 만들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는 이런 목표수 만들기 문제는 이런 원리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한 원리가 있어서 언급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쪽. 자, 10쪽을 보시면은 10쪽에서는 지금 나눗셈하고 곱셈이 섞여 있는 계산을 알아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이걸 계속 많이 강조를 하지만 곱셈하고 나눗셈만 있으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곱셈하고 나눗셈만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고, 두 번째 건 어때요? 35 곱하기 4 나누기 7이 있는데 이건 나누기 7을 곱하기 4보다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같습니다.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것도 뺄셈을 먼저 해도 문제가 없죠. 괄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처럼 이 문제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35에서 4를 곱하고 7을 나누는 것보다 35에서 먼저 7을 나눠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35가 7의 배수기 때문에. 35에서 7을 먼저 나눠버리고 그 다음 4를 곱하게 이렇게 계산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곱셈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25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25 곱하기 4가 100이 되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기 더 편하겠죠.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결합법칙, 결합법칙을 활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네 번째 거, 이 네 번째 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 여기 빼기에서도 언급했는데 이게 사실은 괄호 넣기, 괄호 빼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48 나누기 2 나누기 3은 2와 3을 한꺼번에 나누는 것 같다. 이거 갖다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요. 식으로 표현하면 48 나누기 2 곱하기 3과 같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걸 갖다 이 과정을 여기 안 넣었을 뿐이지 이렇게 2를 나누고 3을 나누는 거는 이걸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나누는 것 같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로 한번 나눴다가 3으로 나누는 것보다 바로 6으로 한꺼번에 나누는 게 더 계산이 편하죠. 이렇게 더 계산을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역시 곱셈과 이걸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는 앞에서 계속 했어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만으로 다시 똑같다라고 알려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 문제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다음에 좀 강력한 문제가 나와요. 자, 12쪽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는 사실 이게 계산 문제 같은데 사실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식을 보고 두 개의 값을 갖다 식만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은 16, 15, 7을 갖다가 둘 다 곱하고 있는데 순서만 다를 뿐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도 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이 꼴이에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보시면은 28하고 19는 둘 다 위치는 다르지만 겹쳐요. 그죠? 앞에도 28, 19를 곱하고 뒤에도 19, 28을 곱해요. 근데 뭐만 달라요? 앞에는 8을 곱하고 뒤에는 7을 곱했죠. 즉, 이것도 28 곱하기 19 곱하기 8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요 값은 뭐가 됐든 똑같죠. 두 개가. 이 두 개를 계산해도 똑같죠. 여기다 하나는 8을 곱했고 하나는 7을 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8을 곱한 쪽이 더 큰 게 자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합 계산에 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합 계산 중에 어떤 건 계산을 하지 않아도 크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수가 이 계산값이 어떻게 커지고 작아지는지 알 수 있게 수를 조작하는 게 연산감각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48에서 16을 나눈 요거는 어쨌든 이건 3으로 계산대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14를 곱했고 하나는 15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다 안 해봐도 이게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합 계산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좀 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하느냐. 자, 첫 번째는 어쨌든 나는 25는 보자마자 4랑 곱하고 싶어. 이제 응용 계산을 많이 푼 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래요. 25는 4, 뭐 5는 2, 125는 8. 왠지 곱하고 싶어. 곱한 순간 100이 되죠. 100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2랑 5도 또 계산하고 싶어. 이건 10이야. 그럼 나머지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3밖에 안 남죠. 그러면 2700. 아니죠. 27000.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 순서를 계속 바꾸어서 뭔가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배운 그거죠. 이걸 한 번 다 나누지 말고 어차피 다 나눌 거 이거 한꺼번에 다 곱해서 나눠버려. 25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갖다가 이걸 다 곱해서 나눠버리는 거죠. 이거 100이, 이게 지금 또 100이죠. 이게 16이고 요거는 48이죠. 48, 4800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냥 4800에서 4800을 나누면 답이 1이 되죠. 이렇게 풀라고 의도한 문제입니다. 이 나눗셈을 갖다 그냥 하나씩 나누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된 거 뭔가 얘네들 곱하면 100도 나올 거가 딱 느낌이 좋네. 한꺼번에 곱해서 나눠버린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합 계산에서 나오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2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8쪽은 제가 1번, 2번, 3번이 사실 좀 책이 좀 넘어갔죠. 1번, 2번, 3번이 조금 같은 원리의 문제예요. 같은 원리의 문제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 가로가 들어갔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관찰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개. 이 두 개로 비교해 볼 때 50에서 16 더하기 7을 더하는 거랑 50에서 16 빼기 7을 더하는 거랑 어떤 결과가 더 클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괄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건 더하기를 했으니까 더 커지겠죠. 요거는 빼기를 했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50, 16, 7이라는 수를 가지고 중간에 더하기 빼기를 넣어서 어떤 목표값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더하는 수를 작게 이 중간에 빼기를 넣으면 더하는 수가 더 작아진다는 원리. 이게 이제 빼기가 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빼기가 되면은 결국에는 16 더하기 7을 빼는 거랑 16 빼기 7을 빼는 거는 이 값이 더 작아지죠. 왜냐하면 16 더하기 7이 16 빼기 7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이 값이 더 커진다. 이 값이 더 작고 이 값이 더 크다. 이런 식의 우리가 괄호를 통해 가지고 괄호를 넣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기호를 보고 똑같은 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하기야 빼기에 따라서 전체 계산값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감각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목표에서 만들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계산 결과가 뭐가 더 크겠냐? 보니까 계산 결과가 크려면 어쨌든 곱하기랑 계속 커지죠. 자연수는. 나누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좀 고민해 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27을 곱하는 거, 이거는 3을 곱하는 거예요. 얘가 훨씬 크죠.
우리가 괄호 안에 어떤 수가 됐을 때 계산 결과가 커질지 작아질지 이런 걸 자꾸 감각적으로 연말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3번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64에다가 어떤 수를 나눴을 때 64가 나누어지는 수인데 나누는 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되죠. 얘는 나누는 수가 8 곱하기 2고 얘는 8 나누기 2니까 8 나누기 2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이 수가 커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나누는 수가 커져야 더 몫이 작아진다. 이런 식의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이걸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연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 연산감각에 있어서 계산한 결과값이 어떤 범위로 커지고 작아지는지 계속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나중을 위한 활동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쪽 다음번에. 자, 이걸 했으니까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사실상 초등에서 이렇게 괄호를 뺐을 때 안에 연산기호가 바뀌는 걸 그냥 애들한테 알려주면은 애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결국에 아까처럼 결국에 우리가 15 빼기 7을 뺀다는 거는 15와 7의 차라는 15보다 더 작아지는 수를 갖다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5를 빼고 7을 더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걸 갖다가 앞에 있는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걸 단지 초등식으로는 잘 안 가르쳐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41개가 있는데 12개를 빼고 그 다음에 8개를 뺐어. 이 상황과 12개, 8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뺐어. 이 상황은 같다는 거죠. 이게 단지 식으로 하나는 괄호는 묶여있고 하나는 괄호는 묶여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에 같다는 걸 갖다가 중력에서처럼 무조건 괄호가 없어지면 안에 있는 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아까 이런 다양한 똑같은 식을 갖다가 여러 가지 기호만 다른 이런 형식을 주는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자기가 체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체득하게 만들면 이 원리를 나중에 중학교 때 진짜 정식으로 배웠을 때도 훨씬 더 와닿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중등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바뀌더라. 왜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바뀌는 걸 이 안에 있는 크기와 전체 계산값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바뀌는 게 자명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응용연산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 계산을 하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혼합 계산에서 우리가 특정한 계산값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만드는 거에 기본이 되는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중등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쪽 가볼게요. 자, 46쪽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수탁이 했어요. 오늘 스크래치북을 다 쓰네요. 자, 이런 것도 수탁했어요. 네모 빼기 8은 뭐 16, 그 다음에 네모 더하기 7은 뭐 15,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뭐 2는 8, 뭐 네모 나누기 뭐 12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죠. 12.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제가 강조했던 게 중등식으로 양변에다 똑같이 8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사실은 아이들은 이해를 등식의 성질을 이해 못하니까 잘 못 풀고 제가 읽었다가 그 전에 이제 그 팩트 패밀리 즉 한가족 수로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네모 더하기 8이라는 애는 우리가 한가족 네모 빼기 16은 8은 16이란 건 한가족식인 어떻게 보면 8 더하기 16은 네모로 똑같은 이 뜻이 똑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네모를 구해야 된다는 것 같다가 예전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거 ABC 단계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지수를 구하는 거, 네모가 있는 걸 구하는 초등에서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네모가 복잡해졌어요. 네모가 복잡해졌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거꾸로 생각하게 있고 하나는 얘처럼 이렇게 이 네모 더하기 15를 갖다가 큰 하나의 이렇게 다른 네모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중등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x 더하기 1, 뭐 1에 뭐 어쩌고 이렇게 되고 뭐 2에 x 더하기 1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으면은 뭐 더하기 3은 0 이런 게 있으면은 얘를 한꺼번에 우리가 뭐 a 이런 걸로 나타낸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요것처럼 요거 하나를 커다란 하나의 미지수 덩어리 여기 이제 표현하자면은 이 네모가 아니라 색칠한 다른 네모로 표현해서 그 커다란 네모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네모를 구하는 또 이 작은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을 한 번 더 하는 과정.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 계산에서 미지수가 나오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 괄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여기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먼저 계산하는 걸 묶어야 되죠. 여기서는 괄호로 돼 있으니까 괄호가 돼 있는 걸 묶어야 되죠. 이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커다란 네모로 만들어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네모를 구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중등 전에 혼합 계산, 미지수 계산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한 번쯤 연습해 보시면은 나중에 중등에서 방정식을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57쪽. 57쪽 3번, 4번 문제입니다. 자, 57쪽 3번, 4번 문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돼요. 이렇게 막 앞에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왼쪽에 있는 어떤 계산값이 있을 때 여기다 괄호를 넣었을 때 이 수가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냐, 그리고 최대가 되는 건 얼마냐, 최소가 되는 건 얼마냐, 이런 걸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확실한 풀이법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무조건 뭐 나눗셈 있을 땐 괄호를 이렇게 내면 무조건 답이야. 이런 걸 다 건건히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호가 나올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는 무조건 가로가 이럴 때 최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AB 곱하기 CD에서는 뭐 큰 수가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최대가 됩니다. 이런 거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법칙들이 없어요. 혼합 계산에서 이런 사고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서 식을 조작해서 특정한 값으로 유도하는 문제들은 다 보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연산 감각을 총동원해야 되는 문제고, 일반적인 해결법이 없고 단지 사례를 줄일 수는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로를 넣는 방법 무수히 많겠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는 제하냐면은 괄호를 넣어도 계산값이 변하지 않는 건 빼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128 나누기 16은 가로를 넣어나 안 넣어나 계산 결과가 변하지 않죠.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도 3 곱하기 7하고 4 곱하기 2의 가로를 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 결과가 변하는 가로만 생각하면은 일단 가지수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가지수가 낮춰지면 뭐가 됐든 이 7 곱하기 4를 이렇게 묶어보든지 뭐 이렇게 묶어보든지 이렇게 묶어보는 것 중에 뭐 하나겠구나. 그럼 그 세 개를 갖다가 계산값을 비교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봐서 첫 번째로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도 5 곱하기 6의 가로를 넣는 거는 계산 결과가 변하지 않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뭔가 이 뺄셈은 나중에 계산하니까 이 나중에 계산하는 거를 나중에 계산하지 않게 가로를 넣는 방식. 이런 방식이 계산값이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찾아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괄호를 넣을 때도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은 7 곱하기 5가 되는 거여서 이 나중에 계산한 덧셈을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7에다 곱하는 수가 5에서 8로 훨씬 커졌죠. 즉 이 수를 갖다 이 전체적인 계산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곱하는 수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수가 더 커지게 만드는 쪽으로 하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애들이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걸 시도를 해보고 혹시 나머지 값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지 검증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어떤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애들이 계산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넣어보고 계산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또 계산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또 계산을 해봐서 그러면 128에다가 더 작은 수가 이 뒤에 있는 수가 작은 수가 돼야 결국에는 계산료가 크게 나오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식의 결과가 아이들이 딱 식을 보자마자 알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생각보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계산 결과가 커지거나 작아지려면 가로를 어떻게 넣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런 문제를 100% 빠른 시간에 풀어내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는 거는 중등이나 영재교육원 시험 이런 데서만 경시대회나 영재교육원 시험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원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66쪽 가볼게요. 66쪽 포포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포즈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가 4개 있다. 그래서 포포즈예요. 사가 4개 있으니까 사가 4개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 4 해서 4를 만드는 이 경우를 갖다가 이걸 0부터 이제 9까지 다 찾는 게 이 퍼즐의 목적인데 이걸 하는 게 일반적으로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4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포포즈를 다른 책에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정리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정석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포포즈를 정석적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먼저 한 거는 포포즈에서 4를 2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이 4개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0, 1, 8, 16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0, 1, 8, 16에다가 4를 한 번씩 다 계산하면은 이 4를 갖다가 3개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값을 다 구하면요. 몇 개가 나오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0, 2, 3, 4, 5, 12, 20, 32, 64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요거에다가 4를 한 번 더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4를 두 번 계산해서 나오는 0, 8, 16, 1을 갖다가 두 번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를 4번 해서 나올 수 있는 계산값을 전부 구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석적으로 포포즈를 갖다 원리를 탐구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런 원리를 제가 이거는 이제 학원용 교재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보고 일단 그거는 좋아요. 아까처럼 두 개를 계산했을 때는 0, 1, 그 다음에 8, 16이 나오더라. 이까지는 아이들이 알면은 어쨌든 0, 1, 8, 16을 가지고 다른 수들을 막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수강까지는 좋은데 세 개까지 다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대충 이거는 보니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4 더하기 0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걸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연상 감각을 총동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 활동을 하는데 3333을 통해서 무슨 그 값을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3333을 했을 때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야. 연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가지고 3을 만들 수 있구나. 3개로 가지고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4개로 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감각들을 익히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걸 나중에 나오듯이 이 문제를 뭐 몇 분 만에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사고력 수학이나 경시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사 2개나 사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만들래?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포즈 단원이나 아까 괄호 넣고 이런 거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상 감각을 기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사례를 다루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D3권은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D4권입니다. 자, D4권에서는 제가 약수와 배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뒤에 배수 판정법 부분이랑 뭐 그런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4쪽부터 가볼게요. 14쪽. 자, 14쪽은 제가 저번에 곱셈 구구표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배운 곱셈 구구표에서 보시면은 곱셈 구구표에서 2는 4, 3, 3은 9, 4, 4, 16처럼 곱하는 두 수가 같은 수는 곱셈 구구표에 이렇게 딱 대각선에 위치하고 얘네들은 보면 대칭이 안 되고 가운데 위치하고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저 홀수번밖에 안 나와요. 곱셈 구구표에서.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수들 있죠. 이렇게 4, 9, 16은 실제로 얘네들은 다 보면은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데 이것들은 곱셈 구비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렇게 이것들이 왜 홀수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약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걸 곱셈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4 곱하기 4는 16에서 보통 다른 것들은 다 그게 두 개씩 나오는데 16같이 완전 제곱수에서는 같은 곱셈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된다. 이런 원리를 중학교 때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꼭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쪽. 자, 18쪽에서 하는 요거는 사실은 말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지 이거는 사실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미리 해보는 것 뿐이에요. 미리 해보는 것 뿐이라서 근데 이게 소수로 나타내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충분히 소수의 원리와 소수로 나타내는 소인수분해, 즉 소수의 가장 작은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활동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제 좀 심화된 약수 배수 문제를 푼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거라서 이게 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수 배수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이제 뭐 1 곱하기 2로 나타내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 자, 소수를 구할 때 그 다음 페이지 21쪽에 나오는 거. 21쪽에 나오는 3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 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거르는 거. 뭐 이렇게 깨가 있고 깨랑 돌이 섞여 있는데 막 걸러가지고 돌은 탁 걸러낸 걸 체라고 하죠. 체처럼 얘는 2의 배수를 없애고 3의 배수를 없애고 그다음 5의 배수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소수를 제외한 소수의 배수를 없애면서 어떤 이 여러 수들 중에 소수만 남기는 일종의 그 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소수를 찾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도 이걸 막 연산을 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눠보고 나눠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한 100가지 정도는 꼭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중등 때 100가지, 그러니까 두 자리 소수 정도는 여러 번 찾아본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중등 때 약수 배수 활동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6쪽 볼게요. 자, 26쪽부터 34쪽까지 등장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수 판정법입니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으냐면요. 배수 판정법이 사실은 초등 교과에서 엄밀하게 다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배수 판정법이 실제로는 약수와 배수를 배울 때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정리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그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중등에서도 약간만 다루고 넘어가는데 초등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끝수로 배수 판정을 하는 거예요. 끝수로 배수 판정할 수 있는 수는 2, 4, 8과 같이 2의 거듭제곱인 수의 배수, 그 다음에 5, 10과 같이 5의 몇 배인 수.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바로 끝에 있는 수. 그러니까 끝에 있는 한 수. 2의 배수는 끝에 있는 수가 짝수면 2의 배수죠. 끝에 있는 수가 0 또는 5면은 5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두 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고 끝에서 센 세 수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의 배수는 계속 올라가요. 즉 16의 배수는 끝에서 센 네 자릿수가 16의 배수면 16의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10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끝에 수가 0이면 10의 배수고 끝에 수가 00이면 몇의 배수가요? 100의 배수입니다. 끝에 수가 000이면 1000의 배수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 끝수로 배수 판정할 수 있는 것은 2의 거듭제곱 그리고 5의 몇 배,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배수들은 다 이렇게 배수 판정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배수 판정이죠. 자, 두 번째 이 30쪽의 합으로 배수 판정하기. 합으로 배수 판정하기는 이 수를 갖다가 자릿수를 전부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를 전부 더했을 때 9의 배수면은 9의 배수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거 증명은 중등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계비를 보면 나오는데 영계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약간 어렵긴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봐도 되는데 초등에서는 귀납적으로 이런 9의 배수들 다 더해보니까 9의 배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라는 것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자릿수의 합으로 배수 판정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4쪽에 나오는 곱으로 배수 판정합니다. 곱으로 배수 판정하기는 뭐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약수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즉 우리가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면 다 6의 배수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특징을 가진 수들은 전부 다 6의 배수인 거예요. 즉 그럼 6의 배수의 특징을 말을 하면 이거죠. 끝에 1의 자릿수가 짝수이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은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죠. 그럼 자연스럽게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면 12의 배수는 또 어떻게 구할까요? 12의 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약수의 배수에서 배우는 공약수를 활용한 배수 판정법이죠. 공약수를 활용한 배수 판정법은 실제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4일차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4일차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4일차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배수 판정법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쓰지 않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도 이걸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연계비 하면서 이게 배수 판정법이야. 실제 7의 배수 판정법이 있어요. 7의 배수 판정법은 6자리씩 끊어가지고 각 자리마다 6, 5, 4, 3, 2, 1 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더해서 하는 배수 판정법인데 7의 배수 판정법은 그 수를 7로 나누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7의 배수 판정법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7의 배수인 이 수와 가장 가까운 수로 이 수를 계속 빼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2947은 2800이라는 이 7의 배수 중에 2800이 7의 배수인 건 알 수 있겠죠. 7, 4, 28인데 거기에 00을 두 개 붙였어요. 400배니까. 그래서 빼고 나면 147이 남고 147에서 또 140은 7의 배수고 또 남는 7은 7의 배수니까 얘는 다 더한 게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야. 7의 배수가 아닐 때는 4033은 13의 배수냐고 물었는데 13에서 4033보다 가장 가까운 최대 가장 간단한 값은 3900이죠. 3900, 30배 하면 되니까 3900을 빼고 나면 133이 남아요. 그럼 133에서 또 130을 빼고 나면 3이 남죠. 요 두 개는 13의 배수인데 얘는 1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는 13의 배수가 아니고 실제 얘를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될게요?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남죠. 나머지가 3이 되는 순간입니다.
즉 우리 중등식으로 표현하면 4033은 13K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저희가 굳이 나누어 보지 않아도 이런 식의 얘랑 근사치의 13의 몇십 배, 몇백 배 수를 활용해서 계속 수를 갖다가 몇 개 덧셈으로 조합하면은 할 수 있는 배수 판정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초등 심화나 아니면 중등의 일반 문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잘 다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4033은 대충 13의 몇백 배인 수 중에서 3900을 빼고 나면 뭔가 간단한 수가 될 거야라는 연상 감각이 반드시 필수인 겁니다. 13의 30배는 3900이야. 이게 바로 나와주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강력한 툴이지만 4033에서 제일 가까운 13의 배수가 뭐 3900인지 3900. 근데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안 돼 있는 친구들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등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56,427이 몇의 배수인지 판정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를 풀 때에도 어떤 배수 판정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강력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툴이니까 이것도 한 번쯤은 꼭 이걸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좀 어렵긴 하지만 안 익숙해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방식을 배수 판정법에 활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연계비의 강의 중에서도 배수 판정법에 대한 부분이 쭉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부분을 보면은 저랑 송민진 선생님이 잘 설명을 손만 보이지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앞으로 가서 37쪽 볼게요. 자, 37쪽 5번 문제가 배수 판정법이 활용된 초등 경시 문제이자 중등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자, 서점에서 같은 책을 36권 사고 91,000 네모 0원을 지불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영수증이 지워졌다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영수증이 지워졌는데 이 영수증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너 사기당했어. 뭔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요게 요렇게 36권을 사고 91,000 네모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5자리 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3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배수. 그럼 3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서로 소인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9죠. 즉 4의 배수이자 9의 배수인 수가 되는 조합을 찾는 거죠. 그럼 4의 배수가 되려면 먼저 이 뒤에 있는 두 자릿수 네모 0이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이게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2, 4, 6, 8 0 이렇게 5가지가 있죠. 2, 4, 6, 8, 0을 넣었을 때 나머지 이게 각각 9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즉 이게 3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걸 문장대로 풀어놨죠.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배수 판정법 문제고 중등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배수 그 다음에 아까 배수 판정법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배수 판정법을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사실 중등 단계의 배수 판정법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게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53쪽하고 53쪽이랑 그 다음에 57쪽을 볼 건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다뤄보는 거예요. 자, 이 5번, 6번 문제와 53쪽의 5번, 6번 문제와 57쪽의 5번, 6번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최대 공역수랑 최소 공배수를 왜 어려워하냐면요. 실제로 어디 쓰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굉장히 많이 쓰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는 그나마 통분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이 쓰는 반면에 세수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세수의 최대 공약수가 사용되는 문항을 굳이 여기서 넣은 겁니다. 여기서. 초등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일반적인 심화 문제가 아닌 경우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거야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꼭 최대 공약수를 배우고 나서 바로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책들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미 이게 최대 공약수를 해서 하는 건지 최소 공배수를 해서 하는 건지 잊어버려요. 근데 최대 공약수를 배우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풀면 강력하게 이런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은 꼭 이걸 최소 공배수 하고 나서 바로 풀어봐라. 그래서 이제 골랐고요. 자, 마지막으로 73쪽에 73쪽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73쪽은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73쪽의 4번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유클리드 호재법 또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역시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기 전에도 충분히 사고력 수학에서는 이걸 그림으로도 표현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두 수가 있잖아요.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이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 두 수를 뺀 수의 최대 공약수랑 같아요. 그건 되게 뻔하죠. 요 수랑 요 수의 최대 공약수가 있을 때 이 최대 공약수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G라고 부른다면은 이것도 G의 배수고 이것도 G의 배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지고 보면 G 스몰 a고 얘는 G 스몰 b예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당연히 G의 스몰 a 빼기 스몰 b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대 공약수가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B를 빼고 또 B를 빼고 또 B를 빼고 또 B를 빼고 또 B를 빼고 이렇게 한 수도 최대 공약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769에서 91을 뺀 수도 최대 공약수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같고, 이걸 100배에서 뺀 수도 같고, 몇 배에서 뺀 수도 같으니까 2769에서 91 곱하기 30이 제일 아까 가까운 2730이에요. 이 수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이 수를 빼면 얼마가 남죠? 지금 39가 남아요. 39. 이 39도 이 두 수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도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는 남는 91과 3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활용해서 한 수의 몇십 배, 몇백 배를 가장 가깝게 해서 작은 수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작은 수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의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2,900은 뭐 2,800 더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수 판정법 했던 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결국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배수가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 어떤 두 수를 뺐을 때도 배수가 변하지 않는 거, 이 특징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상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이렇게 요청이 올라오면은 필즈인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바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의 약수로 가는 강력한 툴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애가 이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D4권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것만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한 번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지난 3달간의 여정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까처럼 제가 스티커 꽝꽝 찍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스티커 도장 필요 없으시죠? 예,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티커 꽝꽝 필요 없고 어쨌든 다 스스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짚고 응용연산 앞으로 풀 때 꼭 기억하시고 응용연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애들을 풀리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또 교육을 하면서 생각나는 걸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연산은 알고리즘보다 원리가 먼저다. 원리가 먼저다. 자,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을 익히고 났을 때 아이들이 연산의 실제값 그리고 이 연산을 감각적으로 어떤 수와 어떤 크기의 수를 더하고 뺀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감각을 점점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걸 잊어버리면요. 아이들이 다양한 연산 방법을 나중에 중등에서 더 복잡한 계산이 나왔을 때 그걸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만 외우는 친구들은 그 알고리즘 방식만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훨씬 빨리 풀 수 있는데도 여전히 가장 먼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다. 이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죠. 그래서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연산책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리를 언급하고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원리를 보여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원리들은 비록 귀찮으시더라도 꼭 다뤄보고 갔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과서를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연산에 강력한 무기가 반드시 됩니다. 지금 이 방법을 한 번만 다뤄보고 나중에는 이 방법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 번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많이 해봤다는 것 자체가 연산이라는 건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훨씬 쉽고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초등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응용연산에서는 자꾸 수를 볶고 지지고 뒤집고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도 계산하고 된다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연산감각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연산 문제를 풀 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응용연산 항상 앞에 원리 연습 2페이지랑 뒤에 응용연산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응용연산 페이지는 저희가 보통의 연산 학습지는 딱 보면 시간을 정해줘요.
1, 2페이지는 시간 정해서 해도 상관없지만 3, 4페이지는 어떤 문항들은 충분한 시간을 써야 되게 저희가 일부러 넣은 문항이 있어요. 이 응용을 갖다 항상 똑같은 난이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난이도를 갖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 난이도를 솔직히 의도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막힐 때는 더 시간을 주고 또 풀이를 줘보고 일종의 힌트를 주고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 또 다른 풀이를 찾게 하고 이게 저희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로드맵도 지금 그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로드맵에서 응용 연산에 예를 들면 3페이지, 4페이지의 특정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럴 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어떤 문제는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럼 그 문제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이 다른 연산책하고 다르게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넘어간다는 강박관념은 응용 연산에서는 안 가지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엄마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또 카페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응용 연산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얘기랑 비슷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혼합계산에서도 4 곱하기 3 나누기 2 더하기 7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냐 이게 결국에는 중등에서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중등에서 이 정도 계산에서는 사람들이 실력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1초, 2초 차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게 만약에 값이 40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잘못 넣었지? 기호를 잘못 넣었나? 아니면 이 수를 바꿔서 40이 되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생각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수를 자유자재로 지지고 볶고 굽고 할 수 있는 이 수를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수를 어떤 다른 목표수로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엔 승리합니다. 그 친구들이 훨씬 빨리 계산하고 모든 문제에서 쉬운 문제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초등에서 익혀야 되는 거는 뒤에서 중등, 고등에서는 더 이상 익힐 수가 없어요. 중등, 고등에서는 정석적인 풀이만 익혀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 연산감각의 연마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 연산감각의 연마를 하는 데 있어서 응용연산은 가장 최적화된 책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는 바고 다른 책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응용연산을 가르쳤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얘가 기본 연산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더 연마해야 되는 거는 응용연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을 넘겼는데 마지막에서 제가 좀 약간 업됐죠? 자, 업됐는데 또 12월에 제가 또 다시 이걸 또 해야 돼라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뵙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응용연산이 됐든 다른 제가 또 썼던 교재라든지 제가 개발에 참여한 교재가 됐든 제가 이번에 좀 교육을 했으니까 저도 좀 다음번엔 더 잘하겠죠? 많은 분들이 저의 이렇게 뭔가 아마추어적인 그 교육을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면은 조금 더 나은 그 스타 강사 김성국이 돼 있을 테니까 그때는 또 좀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저한테 많은 응원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지적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응용연산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 저희 카페나 저희 이 회사는 계속 소통을 많이 하는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저희를 귀찮게 해주세요. 귀찮게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아이가 발전한다. 내 아이가 중요하지 우리 회사가 괜찮은 게 중요합니까? 자, 점점 저희가 피곤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점점 귀찮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점점 덜 귀찮게 하려고 좀 더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그런 교육을 점점 더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번에 볼 때는 제가 살을 좀 뺏어 올게요. 자, 그러면 맞점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크게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장이 안 보이는데 인사하면 안 보입니까? 이게 참 다시 이거 추선비들 하고는 다시 한번 인사를 이거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업방에서 만나요. 네. 수라방은 저 계속 해요. 네. 자, 모두 잘 들어가시고 날씨가 좋으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요즘에 나가서 이제 좀 마스크 하고 나가서 좀 아주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모두 행복하세요.